이번에 공매도 개시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기대를 해요. 어떤 주식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고를 때는 그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시고요. 이제 주가나 시장을 예측할 때는 통화 정책의 변화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주린 입장에서 정말 화나는 이슈가 하나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네, 네. 연기금, 기관 왜 이렇게 팔아대는 겁니까? 아니 연기금 아니고 그냥 까놓고 얘기합시다. 국민연금 아니에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왜 이렇게 팔아요? 나도 화가 나. 나도 화나 진짜. 아니 국민연금을 팔면 그냥 인덱스처럼 팔아버리잖아요. 아니, 예? 아니 그러니까 인덱스처럼 팔아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네. 좋은 주식이 못 올라가. 아니 삼성전자 매도하는 거 봐요. 현대차 뭐. 아니 좋은 주식이 못 올라가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 변방에 있는 중소형주들은 별 영향을 안 받는데 주력 종목들이 계속 두드려 맞으니까 아 나도 화가 나요. 나도 아니 좀 고마워하지 나도. 아니 어제도 그렇고 저 SK 하이닉스 정말 좋은 성적이 실적이 나왔는데 왜 3.3으로 떨어지냐고. 아 정말 저도 열받습니다. 그거는 이 개미 여러분들 심정 못지않게 저도 야 나도 기관에 오래 있었지만 이건 좀 심하다. 이건 좀 아니 근데 우리가 사실 이번에 그런 불만들을 자꾸 이야기를 해서 예. 지금 벌써 몇 개월째 엄청나게 팔아댔잖아요. 많이 근데 수십조 팔았죠 지금. 그렇죠. 20.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이제 어떤 그 변동 비율을 1% 늘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를 했단 말이죠. 아 그렇죠. 파는 걸 이제 좀 센스 있게 시장에 영향 안 주게 조금 이렇게 슬슬 나눠서 팔겠구나 했는데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조금 낮았나요? 낮은 거 보면 이제 그게 이런 거예요. 제가 그렇지 이 얘기가 질문에 있어서 오기 전에 뭐 연기금에 있는 CIO나 이런 친구들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다른 데는 얼추 뭐 이제 이게 이렇습니다. 왜냐면 뭐 이해는 해줘야 돼요. 왜냐면 국민연금은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노후 자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 세대까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고요. 또 국민연금이 이렇게 큰데 그거를 우리 시장에만 놀게 놔두면 안 된다. 이 고래이기 때문에 연못 속에 가둘라 그러지 말고 태평양으로 보내서 더 많이 살이 쪄서 와야 나중에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이제 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정말 국민연금이 우리 시장에 지금도 고래인데 더 커지면 나중에 국민연금을 찾아야 될 때는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붕괴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외로 보내는 건 당연히 맞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하죠. 이걸 꼭 1년 단위로 맞춰야 되나? 에? 아 맞아요. 그게 아니 그거 국민연금을 뭐 내년에 찾았을 것도 아니고 최소한 20년 동안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럼 한 3년 단위로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팔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정책의 문제인데 그 정책을 담당하는 게 이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그 보건복지부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뭐 기금운용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나 아니면 뭐 국회나 이런 데서 정책적인 문제이긴 한데 조금은 이제 앞으로 좀 연금은 연금답게 했으면 어떨까. 꼭 이런 걸 1년 단위로 해야 되나. 무슨 이게 요새는 개인도 장기 투자하는데. 그래서 비중조정 같은 거를 뭐 3년 단위 정도로 해서 평균으로 맞추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번에 어쨌든 뭐 1%라도 올렸는데 그 올렸다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중립이 있거든요. 중립이 16.8%인데 그러면 상하단 플러스 마이너스 5%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두 개로 나눠서 전략적 자산 배분, 그러니까, SA라고 이야기하는데, Strategic Asset Allocation이라고 해서 SA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전술적 자산 배분, Tactical TA라고 얘기합니다. Tactical Asset Alloc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과거에는 SA, 그러니까 전략적인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2%, Tactical, 한 개 플러스 마이너스 3%였는데 그걸 바꿨죠. 조삼모사로 전략을 3% 플러스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전술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가가 난 가만히 있었는데 주가가 올라가서 그 비중이 16.8%보다 3%니까 19.8%잖아요.
그전에 18.8%였던 거죠. 네. 18.8% 넘어가면 팔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1% 늘려준 거죠. 19.8%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뭐 연기금들은 중립 수준으로 거의 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데서 매물이 나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국민연금은 워낙 등치가 크니까. 그렇죠. 근데다가 아직. 작년에 우리 주식이 50%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비중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아마 그 상단은 안 넘어간 것 같아요. 왜냐면 상단은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올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근데 상단 근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시장에 중립 내지 빠질 때 물건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그 물건이 나오는 게 있다고 하면 그건 차일 거래고, 그건 우정사업본부 물량이고, 국민연금이 올라갈 때는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를만 하면 내리고 하니까 이제 새로 들어온 주린이들 그래서 입장에서는 이제 관건이 기관이 지금 특히 뭐 기관이랄 것도 없고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못 되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기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매도가 개시되면서 이번에 공매도 개시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기대를 해요. 시장이 정상화되고 롱숏 펀드들이 들어오면 그 롱숏 펀드들이 뭘 사겠어요? 지금 안 오르고 뭐 좋은 주식을 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기대긴 한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오히려 거꾸로 저는 기대를 좀 해봐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어떤 분이 댓글창에서도 기관이 너무 좀 세련되지 못하고 후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사실 네. 우리 CIO, 네, 네. 예, CIO에 대한 평가, 뭐 그 CIO를 떠나서 펀드 매니저들에 대한 실적 평가를 연 단위로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렇죠. 이거 적어도 3년, 5년으로 해야 그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게 생방이라서 좀 무섭긴 한데 저기 알아서 잘 하세요. 이거 편집 안 되니까. 저는 대한민국은 프라이빗 섹터가 무지하게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고 무역 규모도 10대 안에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도 분단되어 있는 국가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요새 보시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무슨 빌보드 차트 1위를 하잖아요. 네. BTS가. 옛날에 젊었을 때 그렇게 상상도 안 됐죠. 상상도 안 되죠. 상상도 안 되고 네. 이번에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잖아요. 네. 그건 말이 돼요? 조연상. 여우조연상.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는 대한민국의 민간 섹터는 무지하게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지하게 열심히 살고 그래서 서학개미도 나는 시간이 지나가면 아마 월가도 우리가 가서 장악할 것이다. 장악은 아니라도 가서 돈 벌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기관은 못해. 제가 보기에. 그렇죠. 근데 개인들은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공무원 연금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무지하게 답답해.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국가라고 하는 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권력을 누가 갖고 있어요? 정치가 권력을 갖고 있어요. 정치가 가지고 있죠. 사실은 국가를 통제하는 건 정치예요. 근데 정치부터 시작해서 행정으로 내려오고 그 행정이 공기업으로 내려가고 정책을 통해서 민간을 장악하는 건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경쟁력 수준으로 보면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세계 인류고요. 뭐 정치나 행정은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냐면 퍼블릭 섹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연기금 CIO 얘기 나왔는데 네. 연금의 이 변화를 제일 잘 해서 성공적이었다는 게 캐나다 연기금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캐나다 연금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빚을 발했어요. 그때도 플러스 수준이 난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었는데 하나는 해외 투자할 때 외환을 오픈한 거죠. 환해질 안 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갈 때 캐나다의 달러는 약세로 갔으니까. 또 하나는 이제 장기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체 투자 비중을 많이 늘린 거예요. 주식 채권의 비중을 줄이고. 그랬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캐나다 연금 같은 경우에는 CIO가
처음에 그 정책을 갖고 갔을 때 한 1년은 환율이 거꾸로 가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고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우리 같으면 아마 언론이나 국회에서 난리쳐갖고 바로 잘렸을 거예요. 근데 그냥 갔어요. 그 CIO가 한 10년 동안 했어. 10년. 그리고 연임하면서. 그리고 그 블랙락인가 블랙스톤인가 글로벌 그 자산운용사의 대표로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현실이냐? 어떤 CIO도 2년 내에 3년밖에 못해요. 그리고 단임. 별로 권한도 없어. 뭐 우리 관료주의 얘기하잖아요. 네. 행정, 관료주의 모든 걸 규정하는 거잖아요. 왜? 규정이 없는 걸 했다가 나중에 정권 바뀌면 감사 나오면 책임져야 되니까. 무지하게 규정화돼 있어요. 촘촘하게. 그러니까 움직일 틈도 없고. 그래서 뭐 아이고 참. 뭐 뭔가 좀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무슨 그리고 저 생각에 무슨 연금은 5년 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건데 1년마다 그렇죠. 평가하고 잘했다 못했다 그리고 비율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게 좀 이상한 거죠. 우리 지난번에 그 이제 요즘 그 ESG가 기업들 뭐 민간에서 워낙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공공기관에도 좀 적용이 돼야 된다. 네. 거버넌스 이슈 가지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도 사실은 그 기금운용본부인가요? 그게 이제 좀 독립적으로 나와서 거기서 이제 좀 자체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죠. 그래야 되는데 그건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온 건 10년도 넘었고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국민연금의 자금운용본부가 떨어져 나오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한국투자공사 KIC처럼 자금운용본부가 떨어져 나오면 그거는 어느 부처가 소관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지금 보건복지부가 안 내놓겠죠. 무지하게 국민연금이 크니까 사실 장관 하던 사람이 국민연금 와서 이사장 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뭐 모르죠. 이제 대통령 선거 때 그런 것들이 이슈화가 돼서 대선 공약으로 나와서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들. 근데 이 기관들의 이러한 어떤 시스템들이 하나의 매뉴얼화돼서 일반적인 투자 기관들도 민간 회사 금융기관들도 다 비슷하잖아요. 펀드 매니저의 실적을 연 단위로 평가한다든가. 좀 다르죠. 다른가요? 저는 뭐 민간 섹터에도 있었고 손절 기준이 좀 있다든가. 뭐 있는데요. 로스터, 네. 저는 민간 섹터에도 있었고 공공 섹터에도 들어가 봤는데 공공 섹터 훨씬 심하죠. 훨씬. 왜냐하면 민간 섹터는 저희가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제일 중요한 건 펀드 수익률을 좋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들어봐서 일리가 있으면 넘어가는데 공공 섹터는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 어떻게 보면 수익률보다는 규정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거든. 규정을 어기면 손해가 아무리 나도 규정대로 했어. 매뉴얼대로 했어. 그럼 책임 없고. 근데 수익률 좀 더 내려고 해서 뭐 규정에서 조금 어긋났어. 그건 감사 나오면 징계받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다르죠. 네, 하여튼 이런 어떤 운영 조직 자체가 좀 유연하고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장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우리도 어제의 어떤 투자 마인드 오늘 상황이 바뀌니까 맞습니다. 그게 유연하게 내가 바뀌어야 살아남는 건데 탁 획일화된 하긴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사기는 사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나마 수익률 뭐 4%대? 뭐 이렇게 오른다 뭐 이런 얘기. 아니 국민연금은 팔 필요가 없어요. 종목 간의 교체는 필요하지만 자산 배분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뭐 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국내 주식은 조금씩 근데 이제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반대로 그러면은 국내 주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다. 그러면 비중이 확 줄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국민연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국내 주식을 살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긴 흐름으로 보면 꼭 뭐 국민연금이 파는 거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거고 거꾸로 이게 떨어지면 반대로 비중이 주니까 살 수 있는 또 여력이 생길 거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우리가 이제 연기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시장이 오를만 하면 꺾이고 오를만 하면 꺾이고 이게 원인이 저도 개미가 돼 보니까요. 네. 나도 내용은 다 알아. 아는데도 화가 나. 원론적인 건 아는데 이렇게 해야 될까? 아는데도
아니 꼭 올라갈 만하면 꺾어버려.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이런 맥락이나 이런 걸 다 알고 뭐 그쪽 기관 공공기관 시야에도 해본 사람인데 아 개미들이 화내는 이걸 충분히 알겠다. 아니 삼성전자가 올라갈 만하면 갖다 패. 근데 이렇게 어쨌건 뭐 연기금의 매도 탓인지 어쨌는지 하여튼 이 고점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개월간. 그렇죠. 예.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일단 좀 생각하시는 개인적 뷰를 좀 알려주시죠.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왜 오를 때 못 오르면 꺾어지잖아요. 하락하잖아요. 그 두려움이 좀 있죠. 네, 좀 그런 걱정도 좀 들거든요. 그게 이제 충분히 그런 걱정할 만큼 됐어. 왜냐면 이게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반짝 올랐다가 2월, 3월, 4월 동안 내리 그냥 횡보하니까. 근데 다른 나라 시장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국 시장은 잘 가고 있는데 우리만 횡보하니까 아 이러다가 빛도 못 보고 내려앉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우려가 들겠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아직은 뭐 아니라고 봐요. 아직은 이제 수급상에 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장을 몇 가지를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통화 정책이죠. 그럼 이제 통화 정책이 변화할 거냐? 그럼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어제도 그 FOMC 미팅이 있었는데 그 파월한테 양적 완화 축소나 뭐 출구 전략 이런 거 물어보니까 아직 그런 거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있을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모르죠. 올해 하반기쯤 가서는 논의가 되기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경제 펀더멘탈인데 경제 펀더멘탈은 여러분들도 숫자를 보시면 느끼겠지만 무지하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1분기는 좋아졌고 2분기는 1분기보다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성장률도 우리나라 얼마 전에 GDP 성장률 발표했는데 1.6%가 나왔거든요. 분기가. 그래서 연간으로 원래 한 3% 중반 이렇게 예측했는데 4%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수급이 막혀 있는 거죠. 수급이. 수급이 막혀 있는데 개인들도 이제 그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거꾸로 이게 공매도가 허용되면 롱숏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우량주를 좀 외국인들이 사주면 거기에 개인들도 좀 따라붙고 하면은 그러면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수급이 제일 답답한데 아직은 그래도 위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작년 하반기죠. 예, 하반기 정도까지만 해도 개인들의 고객 예탁금이 뭐 80조, 90조 넘어서 160조 과거 그 몇 년도죠? 2007년도 뭐 그때 수준으로 뭐 올라오지 않겠냐, 160조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들어오다가 싹 그렇죠. 개인 자금이 지금 예탁금이 68조, 그러니까 74조까지인가 75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개인들이 그동안 주식을 많이 샀고, 그다음에 추가 자금 입금이 좀 덜 되는데, 뭐, 요번에 또 좀 들어오겠죠? 왜냐면 SK 요번에 뭐죠? 81조래요. 예, SK. IET. SK IET인가? 뭐, 그런 이제 공모주 자금이 들어왔다가, 이제 공모주 청약 끝나면 일부 자금은 다시 예탁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또 좀 새로운 매수 세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사람들이 공매도 시작하는 다음 주 월요일 좀 시장을 유심히 보겠죠. 어쨌든 어떤 분기점이 좀 될 수는 있겠네요. 보다가 안 밀리면 이미 악재가 오픈된 거니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왜 이게 더 많이 불안해했냐면은 보니까 그동안 새로 들어온 작년에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새로 들어온 그 동학개미들이 많았잖아요. 주린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라는 게 없는 상황에서 투자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이 공포가 경험이 없군요. 경험이 없는 분들이 별로 공포 느끼지 많다 보니까 문제 있는 주식만 공포를 느끼면 돼요. 문제 있는 우리나라도 이 재밌는 게 그런 그 공매도나 아니면 뭐 해치펀드나 이런 공격적인 그 자금들을 숨기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시장의 매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지나간 얘기지만 그 SK 글로벌 그 분식회계
그것도 사실은 외국계 그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들어와서 밝혀낸 거거든.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감옥도 가고 고생을 했지만, 그래서 이거 뭐 하여간 시장의 순기능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용어부터 바꿔야 돼요. 공매도가 아니고 이거 차익 매도다. 지금 그러면 지금 일단 우리의 현재 우리 주력주들, 네. 주력 이 회사들은 결국은 대형 수출주들이잖아요.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뭐 네. 모비스 뭐 이런 식의 기아차. 네. 지금 현재 밸류가 단장님 현재 그 밸류에이션이 싸죠. 단장님 보시기에 싼 싸죠. 건가요? 난 싸다고 봐. 아, 싸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높지 않나요? 질문을 왜냐면 많이 올라왔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올라왔는데 빠졌어도 많이 올라와도 난 싼 것 같아. 지금도. 네, 수급에 눌려 있는 거지. 만약 국민연금에 안 팔았으면 더 갔을 것 같아. 다시 원망은 국민연금에게. 아니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무지하게 싸죠.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우리가 아는 현대차 뭐 이런 거 다 눌려 있잖아요. 다 눌려 있는데 사실은 싸죠. 싸죠. 전 싸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그 주린이들 가운데서는 네. 그러니까 뭐 주린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우량주 사서 뭐 그냥 1년 묻어두면 되지 아니면 2년 3년 묻어두면 되지. 근데 막상 그게 파란불이 되면은 그때서부터 마음이 각오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저는 떨어지면 저는 어떡하지?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면 나도 삼성전자 내 포트폴리오 안에 있어요. 있는데 지겨워. 지겨워. 아니 딴 돈으로 올라가는데 얘는 그냥 올라갔다 하면서 옆으로만 가잖아요. 그렇다고 걔를 지울 수도 없어요. 왜냐면 좋은 놈인데. 그래서 제가 좋기는 하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옆에 주식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몇 달 동안 가만히 제자리에서 왔다리 하면 그 열받죠 당연히. 삼성전자, 현대차 쪽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현대차도 있어요. 그냥 그거는 그냥 포트폴리오를 하나 내. 제 개인 포트폴리오에 그냥 안 쳐다봐. 이거는 이게 포트폴리오 기본으로 깔고 가는 주식. 그래서 그냥 깔아놓고 네. 걔네들은 보지도 않고 그러면- 움직이는 것들을 보지. 그러면 단장님, 요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네. 삼성전자나 현대차 네. 파란불이에요, 빨간불이에요? 나보고요? 네. 나는 안 팔아요. 나는 아니. 뭐가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시냐고.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니죠.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1년 둘 끌고 가지 뭐 이렇게. 근데 막상 그게 마이너스가 된 분들은 이게 초조한 거야. 아마 5%가 이거 마이너스 10까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등치가 크니까 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한 500조 될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기억하나 모르겠는데 490조인가 500조인가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혹시 뭐 틀리면 여러분들 어쨌든 몇백 전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들어와서 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기관도 팔고 그 다음에 또 안타까운 게 삼성전자 개별 주식으로 보면 무지하게 좋은데 삼성전자는 코리아거든. 그렇죠. 한국의 대표주가. 한국의 대표주시기 때문에 한국 비중을 줄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더 팔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참 제가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정책 당국자들이 해서 우리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 이 홀대를 안 받아요. MSCI. 네, 근데 지금은 이머징 마켓 다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서 자금이 빠지면 제일 먼저 한국부터 팔아요. 왜냐면 팔기가 좋으니까. 예? 팔면 다 팔리니까. 그 중에서 뭘 팔리냐? 삼성전자부터 팔아요. 캐시거든.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눌려 있는데, 그래도 주가는 가야 될 놈은 언젠가는 간다. 작년에도 보시면 6만 전자였잖아. 그렇죠. 올라갖고 6만 원에서 뭐 계속 몇 달 재미없게 왔다 갔다 하다가 금방 쑥 가서 8만 원 올라갔다가 9만 6천 원까지 확 갔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은 가지 않을까? 10만 전자는 가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보기에 지난번에도 보니까 8만 원 깨질라 그러니까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연금에서 국민연금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아니라 뭐 8만 원 깨지면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 그 정도 되면 좀 싸다고 생각. 싸다고 생각해서 8만 원 깨지면서 사갖고서야. 그런 심리도 있지 않나요? 우리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좀 지켜주려고 하는 차트상 이렇게 좀 지켜주려고 그럴 하는.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좀 내가 삼성전자 물건 많이 들고 있는데 뭐 8만 원 깨지면 에이 이거 뭐 여기서 사서 안 물릴 것 같고
그래서 좀 사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단장님 이걸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연을 좀 듣다 보니까 네. 펀드도 그렇고요. 네. 이게 사람들이 이게 좋을 때 몰린단 말이야. 우리 삼성전자도 이제 9만 막 올라갈 때, 9만 6천 원 찍을 때 딱 들어가. 그 몰릴 때, 사람들이 몰릴 때 들어가서 딱 물린단 말이에요. 고점에. 그렇죠. 그리고 떨어졌어. 그럼 떨어지면 그때 고점에 산 사람은 9만 4천 원인가 5천 원이었으니까 네. 뭐 꽤 밀렸어. 15% 그렇죠. 정도. 그렇죠. 밀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유가 있으면 또 이렇게 사고 하면 좋은데 한번 이렇게 물리면 잘 안 사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원 상태로 가기만을 기다리는. 저는 뭐 이제 뭐 제가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저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팁인데요. 기관은 있잖아요. 네.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게 맞아요. 우리가 보통 주식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거거든요. 네. 바닥이나 천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으라고 얘기하는데 기관 투자가들은 그 무릎이라고 하는 건 내려가는 무릎이에요. 떨어질 때 사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 왔다고 싶으면 그때부터 사는 게 맞고 팔 때도 올라가는 어깨에서 파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왔어. 물론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 정도부터 파는 게 이제 기관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많으니까. 안 그러면 제대로 못 사고 제대로 못 팔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나와서 이제 개별 주식을 할 때 기관에서 했던 습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니까 무지하게 피곤하더라고. 분량도 작은데. 내가 사고 빠져. 그리고 무릎에서 발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무릎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만약에 빠질 때는 20% 빠졌는데 올라올 때는 그럼 한 30% 올라야지 본전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지?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들은 올라오는 무릎에서 사야 된다. 바닥 확인하고 상승하는지죠. 그렇죠. 올라오는 바닥으로 확인하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고개를 들 때 사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파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파는 것도 여기 꼭대기 치고 내려가서 어깨쯤 왔을 때 바닥 찍고 머리. 그래서 이제 확인하고. 삼성전자를 사갖고 물 먹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다가 그래도 내가 보기에 8만 원 깨지게야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기관보다도 외국인이 들어와서 사서 올릴 때 그때 따라 들어가면 별로 무리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개인은 서갖고 보초 쓰기가 힘들거든요. 삼성전자 사신 분들은 올 초에 사신 분들은 3개월 동안 보초 쓰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원래 우리가 그 보초가 아니라 장기 투자면 사실 그걸 사놓고 안 봐야 되는데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면 좋아. 돈이 100억 있어. 네. 그 사람은 한 5억 투자해서 그냥 안 볼 수 있죠. 네. 근데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네? 자기 갖고 있는 여윳돈 몇 천만 원 갖고 피튀기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놓고서는 그냥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게 바이앤홀드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관 투자가. 기관 투자가. 왜냐면 여러분 기관 투자가도 마찬가지인데 워렌 버핏을 보면 얼마 전에 분기 보고서를 냈잖아요. 애니얼 리포트를 냈는데 워렌 버핏 펀드에서 보니까 애플 같은 거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쉐브론인가 하는 그 정유회사들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네. 변화할 때. 근데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을 내가 주식을 샀던 이후에 변화가 없을 때는 뭐 계속 들고 가는 게 맞고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의 이유가 변화할 때는 자기도 주식을 바꿔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들고 있는 주식보다 저 주식이 좋아 보이면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40대 새로 들어오신 여성분들이 수익률이 좋았다며요. 네. 그리고 수익률이 제일 안 좋았던 게 20대라며요. 사고 팔고 해가지고. 그렇죠. 트레이딩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측면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 트레이딩 하는 거죠. 모멘텀 트레이딩. 근데 그거는 타이밍은 귀신도 알아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 투자를 할 때
근데 네. 그 채팅창에도 잠깐 올라왔던 글인데 네. 많은 분들이 이 선물과 이 현물과의 관계에서 네. 좀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외국인들이 현물은 판단 말이에요. 근데 선물은 또 몇천 원씩 사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진짜 무지하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잠깐만 이렇게 하면 반체제 인사가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이왕 찍히신 거 뭐. 저는 생각에 선물 시장, 파생 상품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외국인한테 넘어갔어요. 그래요?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과거에는 국내 기관도 차익거래 시장에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다 잡고 흔들지는 못했거든요. 네. 이게 참 저는 어떤 면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파퓰리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책도 지금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파퓰리즘보다는 옳은 거를 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지 시장도 발전하는데 옛날에는 국민연금도 차익거래를 했어요. 네. 근데 차익거래하면 선물하고 현물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막 얘기해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때마다 너네 왜 주식을 팔아?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선 왜 이 주가를 팔아갖고 말이야 개인들 힘들게 하냐 막 이렇게 해서 결국 머리 아프다. 안 해. 안 해. 제가 공무원 연금 시작하고 하니까 우리 주식을 빌려주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거든요. 그 이자가 꽤 높아요. 네. 이거 왜 하면 되지 않나? 왜 안 하지? 그랬더니 단장님 그거 했다가요 국회 가면 무지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이 파생상품 시장이 완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ELW 이런 데서 문제가 많이 생겨갖고 개인들이 터지니까 금감위에서 또 들어올 수 있는 장벽들을 엄청나게 높여놨었어요. 지금은 그게 낮아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30시간인가를 교육받고 시험 쳐갖고서는 들어왔어요. 근데 저도 갑자기 하다가 저는 이제 주 전공이 저는 이제 주식보다는 파생 쪽을 많이 하는데 아니 갑자기 시험 보래. 시험 보는 건 오케이인데 30시간을 들으래. 무지하게 지겨워요. PC에 켜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시험 봤는데 제가 그냥 뭐 공부한 건 없죠. 이것도 안 들었지. 이거 30시간 어떻게 들어. 시험 봤는데 커트라인보다 조금 넘더라고. 그러니까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네. 왜냐면 저 같은 전문성 있는 사람이 시험을 봤는데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파생상품 시장이 완전히 죽어갖고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그때 도이치에서 선물 옵션 만기일 날 한 10분 만에 장을 밀어갖고 한 50포인트 이상 확 대폭락이 왔거든요. 지금도 제가 선물 시장 이렇게 보면 거래량으로 보면 오늘도 내가 한번 볼까요? 여기는 그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런 걸 좀 많이 아셔야 합리적인 그 압력을 요새는 제가 보니까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져서 정치적인 압력이 돼요. 왜냐하면 공매도도 이렇게 오랫동안 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세금을 연계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코스피 200 지수를 보면 외국인이 17만 주를 사고 팔았어요. 네. 합하면 30만 주가 넘죠. 근데 두 번째로 큰 투자자가 개인이에요. 개인이 한 5만 8천 개를 사고 팔았어요. 그 다음에 증권회사, 금융투자가 한 15,000개를 사고 팔았어요. 나머지는 지지부진해요. 무슨 얘기냐면 연기금 1,800개를 사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등치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외국인하고 붙을만 하죠. 선물. 아니 우리가 선물이에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선물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 선물이죠. 네, 코스피 200. 우리 시장에서 우리 기관 투자가가 외국인 들어오는 거하고 붙어볼 만하죠. 근데 현물 주식시장은 그게 되는데 현물 주식시장은 외국인이 팔아도 기관이 사면 올라가잖아요. 선물 시장은 그런 식으로 완전히 정책적으로 이 국내 내국인들이 들어가는 걸 다 죽여버려 갖고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갖고 놀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에서 외국인들 들어와서 쫙 땡기잖아요. 네. 그러면 선물하고 현물하고 가격 차이가 생기거든요.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코스피 200 현물 바스켓이라고 하는데
그 괴리가 벌어진 걸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 베이시스를 갖다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어제 외국인들이 네트로 한 10,000계약 이상을 팔았어. 순매도가. 그러니까 선물이 저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백오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선물이 저평가가 되면 차익거래하는 물량이 현물 주식을 팔아요. 그 현물 주식이 두두두 나와서 밑으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프로그램 매도라고 하는 게 보통 그런 겁니다. 프로그램도 있고 뭐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완전히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꼬리가 몸통을 갖고 흔든다고 얘기하거든요. 웩더 이펙트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몸통은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초고 그 다음에 파생되는 게 파생명품이죠. 얘는 파생이거든. 그렇죠. 근데 얘가 그러니까 개가 있잖아요. 개가 꼬리를 흔들잖아요. 근데 꼬리가 커져갖고 개 몸통을 흔드는 거예요. 그게 웩더 독인데 지금 우리 시장이 딱 그래요. 외국인들이 마음 놓고 와서 그냥 흔들고 잤다 놨다 하면서 현물 주식을 샀다 팔았다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게 참 우리 시장인데 그렇게 정책적으로 죽이지만 않았으면 우리도 충분히 아니 국민연금이나 뭐 공공기금들이 차익거래 할 수 있게 열어놨으면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난장치를 못할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고 매수하는 그 숫자로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오늘 예를 들어서 몇천억의 어떤 선물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어떤 현상이 그 다음에 벌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선물이라는 게 뭐죠? 예상하는 한자로 쓰면 우리가 선도한다 할 때 선자를 선반영한다 뭐 이럴 퓨처 때. 미래 퓨처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시장의 그 뭐죠 예상하는데 참조할 수 있죠. 근데 그럼 많이 샀다 그러면 올라갈 것이다. 아니, 근데 뭐 이건 쉽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런 건 무지하게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베이시스의 변화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에 가 있느냐, 컨텐고에 가 있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뭐 그럼 그냥 모르시는 게 나아요. 머리 아파. 모르는 게 나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그런 거죠. 외국인들이 어쨌든 지금 시장은 제가 보면 과거에는 현물 시장이 훨씬 더 주도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외국인 선물이 훨씬 더 이 몸통을 갖고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을 좀 열심히 보실 필요는 있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어쨌건 이제 펀더멘털에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그 밸류에이션이 어떤가.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고를 때는 그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시고요. 이제 주가나 시장을 예측할 때는 통화 정책의 변화를 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는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경제가 좋아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물가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야 이런 상황에서 돈을 계속 풀어도 돼? 이런 의견들이 생겨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가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데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공매도라는 아주 민감한 부분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 주식시장을 어떻게 흔들게 될지 아니면 오히려 그 어떤 상승의 모멘텀이 될지 저도 궁금해요. 예.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의견들이 분분해서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가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 네. 하여튼 오늘 좋은 인사이트, 더군다나 단장님은 이제 기관 투자 가셨기 때문에 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